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이후 6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마주 앉아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직접 논의할 텐데요. 최대 과제인 관세 협상을 포함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주휴수당이죠. 하지만 사업장마다 이 주휴수당 계산법이 제각각이라 혼선도 많고요.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까지 횡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에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피는 이 4,000선을 내주기도 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아니 하루 만에 또 반등하면서 오늘 또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코스피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코스피 1년 내에 6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예. 현대 지수 1.3% 오름세입니다. 4,06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이 2,746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2,045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5,21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가 5%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미 원전 협력 프로젝트인 만우가 추진 수혜 기대감 속에 8%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지금 90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0.24% 하락합니다. 딱 90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82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91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HLB나 팩트론 등 일부 종목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대체적으로 내린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공동 개발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한국과 미국이 6세대 이동통신, 6G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환율이 좀 안정세를 되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엿보이던데요.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볼까요? 네, 외환시장 우선 환율 같은 경우에 1,431원대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1,432원 60선입니다. 원화 약세 국면이고요. 유로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68원, 엔화는 942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프타임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 시선이 경주에 쏠려 있습니다.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입국을 했고요. 어떤 일정 소화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에어포스 원 타고 이제 일본 일정 마치고 네. 김해공항에 도착을 해서 지금 경주 박물관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오후 한 1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심사 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되나일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예. 미국이 우리한테 공을 던졌는데
우리는 안 된다. 국익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버텨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행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많이 워낙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 뭐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분이라. 예. 예. 지금 쟁점이 많이 좁혀졌어요. 3,500억 달러 그동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470조 원에서 450조가 돼버려 500조 원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전액 달러 선불로 달라였거든요. 최초안이. 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얘기냐. 현금은 5%고 나머지 대출과 보증이다라고 얘기해왔는데 그런데 김정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미국이 수정 제안을 갖고 왔다. 연간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서 아하. 분납. 분납. 팔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50억 달러만 가능하다. 250억 달러, 네. 150억 달러예요. 또 차이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3,500억 달러에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이 좁혀진 거예요. 예. 근데 과연 이 간격을 못 좁힐 거냐?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중앙이 어디예요? 150과 250은 200. 200이잖아요. 네. 저는 아마 99% 체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예. 200이라고 하면 곱하기 8년 하면 1,600억 달러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초 3,500억 달러 100% 현금에서 많이 깎은 거예요. 절반 그러니까 뭐 가까이. 저는 네. 우리 협상팀이 실무자들이 굉장히 협상을 좀 잘했다라고 칭찬 많이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면 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끝난다면 이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게 유럽연합과 일본은 트럼프 임기 내 3.5년 남았어요. 예. 3년 반 동안 다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8년이라는 기간을 내줬어요. 물론 트럼프는 오늘도 얘기했어요. 네. 나 3년임에 관심 있다. 한 번 더 대통령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차라리 이 정도 선에서 막은 게 선방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여기 굉장히 깨알같이 독소장들 그렇죠. 꽤 있거든요. 네. 뭐 투자한 거에 본전 회복하고 난 다음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바로 이제 돈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불합리한 조건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걔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배를 쥐고 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아세안 정상회담도 관심이 없고요. 지금 지갑 갖고서 네. 수금하러 다니고 있어요. 아시안 가서는 말레이시아 같은데 다 체결해가면서 다 네. 돈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나라에 와서는 미중 정상회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북한 김정은과 굉장히 만나고 네. 싶어요. 계속해서 러브콜을 맞아요. 보내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 입장이에요.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나 핵 보유국 인정해달라. 그렇죠. 금융규제 좀 풀어줘. 밖에서 번 돈 좀 가져오게. 이 네. 두 가지였거든요. 예.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한번 제가 만일 김정은이라면 좀 만날 것 같아요. 손해 볼 건 또 딱히 손해 볼 게 없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손해 볼 게 어느 장사에서 만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워낙에 변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건 제 예상일 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막 이제 경주에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연일 뜨거운 부동산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면요. 11호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딱 10월 15일 대책 발표하고 네. 2주 지났잖아요. 예. 그러네요. 역대로 네. 이렇게 대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대책에 대한 이런 불협화음이 2주 동안 이어진다? 굉장히 안 좋은 징조예요. 아하.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우리 실소 수요자들조차도 믿지 않고 있다. 아하. 정책에 대해서 이런 네.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그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요. 1년 후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네. 100이 기준인데 네. 122로 껑충 뛰었어요. 한 달 만에 10%포인트나 뛰었어요. 예. 이건 얘기는 뭐냐? 1년 후 집값 더 오를 것 같은데요? 라는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대책 지금 5월에 이제 들어섰으니까 지금 벌써 3번 내놨죠? 네. 연말 이전에 공급 대책 나와요. 예. 그러면 4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이제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빨라요. 아하.
두더지 게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정말로 연말에 내놓을 이 대책에는 조금 정말로 실제로 이제 이 단기 규제가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네. 네. 거기다가 연말로 갈수록 이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준금리는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대출 금리만 계속 오르는 걸까요?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1년 전에 비해서 한 4번이나 4차례나 내린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올랐어요. 예. 0.1에서 0.2%포인트 올랐고 이거는 사실 기준이 있어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이제 기준이 되는 금융채, 은행채 5년물 이게 실제로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변동형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시중 8개 은행의 가중평균 금리 역시 올라버렸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지금 어쨌든 금융당국이 하반기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 옥죄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흐름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이제 대출자들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 중위 가격이 14억 6천, 뭐 15억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대출 안 받고 이거 사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의 목적이라는 게 가계부채 안정이지 어떻게 지금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속 가능한 정말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네. 오히려 이런 금융 규제가 실수요자들을 더 좀 내몰고 있는 게 어렵게 한다.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얘기로는 퇴직연금 얘기인데요. 이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 노후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연금 국민연금 갖고는 진짜 손주 용돈 주기 어려우니까 네. 3층 구조, 3층 연금 구조를 쌓아야 된다라고 할 때 들어오는 게 바로 이 퇴직연금이거든요. 네. 아마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으로 드는 사적 개인연금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굴리다 보니까 네. 금융사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서 이걸 좀 개선을 좀 해보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좀 더 강화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 굴리는 사람을 좀 잘해보자. 왜냐?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선수들만 따로 모아보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별도의 조직을 줘서 거기는 운영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퇴직연금 마찬가지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게 핵심 의제이고 또 하나는 현재는 사실은 이제 300인 이상 퇴직연금 제도 도입한 것은 90% 이상. 그러니까 10곳 가운데 9곳은 도입이 돼 있는데 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대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도입을 의무화해보자. 예. 그래서 노후소득 양극화를 좀 해소해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노사 정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 금리, 또 연금까지 다뤄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저출생 현상을 꼽습니다. 뭐 우리 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이 올해 들어서 육아휴직 쓰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육아휴직 급여 받은 근로자가 한 14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 그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네요. 37%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대부분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계속 독박 육아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걸 좀 맞돌봄을 좀 개선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부모와 함께 육아휴직들을 도입했고 또 급여의 상한을 좀 올려줬고 네. 또 이런 것들 제도 개선과 맞물려서 조금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대기업에만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소기업으로 좀 확산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인건비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 기업 가운데 근로자 육아 휴직 쓰시는 분은 절반 정도, 58%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규모 사업장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정부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의 출근 시간을 한 10시대로 좀 1시간 정도 늦춰지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예. 또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급여는 좀 높이는 방안 아하. 그리고 내가 그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 인력을 지원을 좀 늘리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유럽에서는 남성 육아가 보편화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거든요. 뭐 라떼 파파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더 많은 아빠들이 이제 육아휴직을 통해서 맞돌봄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할인 축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오늘 시작됐죠? 맞습니다. 진짜 너무 큰 행사들에 막 가려져 가지고 네. 코리아판 이제 한국판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떠서 만든 거고 2015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1주년이에요. 네. 근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예. 3만 7천여 곳의 유통, 소비 소상공인이 참여하게 되고요. 대기업부터 전통시장까지 폭넓은 할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자동차도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인기 차종은 아닐 겁니다. 아하하, 네. 자동차 들어오고요. 가전제품도 들어와요. 네. 그리고 농축산물, 여행까지 다채로운 품목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안 소비부터 여가활동까지 모두 할인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할 경우 최대한 20% 할인해 주게 되고요. 네.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최대 25%까지 환급 행사까지 같이 진행을 하니까 네. 연말 가기 전에 바꿀 거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오전 내내 작업과 사고 등 돌발 상황이 많았습니다. 여파가 지금도 정체로 이어지는 길이 많은데요.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2,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서창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졌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종 부근에서 3km가량 정체가 심해졌는데요. 2차로를 막고 하는 작업 여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에서 조금 전까지 낙하물이 있었고요. 이 여파로 목천 부근부터 5km가량 정체가 심합니다. 더 가서는 대전에서 1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1대 2km 구간 막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수성 나들목 부근에서도 정체인데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사고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경제협의체지만 이제는 무역과 투자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또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컬처가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톡톡에서는요. 한국 에이펙 학회 상임 고문이신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최경규 명예교수님 모시고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에이펙 오랫동안 이 무역과 경제협력 중심의 협의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의미가 더 확장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네,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심 과제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나은 내일을 이끌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축에서 나아가 AI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차별화된 의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는 한국이 직면한 국내외 과제와 에이펙 지역 공통 과제를 결합하는 전략인 셈이죠. AI 전환은 AI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AI 투자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은 고령 사회 대응 시스템, 인적 자원 순환 강화, 의료 및 기술 혁신 촉진 등을 정책 협력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즉 의제가 문화가 포함된 사람 중심으로 확장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화가 포함된 사람 중심이다. 이 우리나라만 봐도 최근에 특히 더 그렇지만 문화 산업이 이 경제적 성장의 한 축으로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한류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보면 문화가 진짜 그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의 컨텐츠 산업입니다. 네. 2023년 한국의 컨텐츠 수출액이 130억 달러를 넘어서며 자동차 부품, 화장품보다도 더 큰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예. 이는 한류의 인기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 에이펙 회원 경제체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의 창의 경제는 GDP의 7%, 1,700만 명의 고용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문화 산업이 감성의 영역을 넘어 실질적인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부드러운 힘을 넘어 문화가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 셈이죠. 네. 지금 혹시 이제 라디오만 듣고 계신 분들께는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주에 도착해서 전용 차량으로 에이펙 행사장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이 국가 브랜드 넓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이번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8월에 에이펙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해당 대화는 에이펙 설립 이래 최초로 문화산업을 독립의제로 공식 논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이는 에이펙이 단순한 무역 포럼에서 사람 중심의 협력체, 즉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버드대의 조세프 나이 교수가 말했듯이 소프트 파워는 강제가 아닌 매력과 설득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날 에이펙이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불평등 같은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네. 이런 과제들은 단순한 경제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연결의 힘, 바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예. 이에 발맞추어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향후 고위급 대화는 정례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람, 이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교수님은 이번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이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또 민간 의원으로 참가하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경주가 이 에이펙 중심 행사 장소로 선택된 것도 그냥 단순히 개최도시 어떤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경주는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잖아요. 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전통과 현대, 유산과 혁신이 공존하는 상징 공간이죠. 이번 에이펙의 세 가지 키워드인 연결, 혁신,
번영을 가장 잘 시각화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천년 고도이자 문화유산들로 가득 찬 경주인데 그러면 이런 경주의 문화유산들이 이번 에이펙에서 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해요. 공식 엠블럼부터 사실은 굉장히 신선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공식 엠블럼은 좌측은 나비, 우측은 얼굴무늬 수막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의 번영을 기여하듯이 아시아 태평양 각국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한다는 뜻을 먼저 의미하고요. 한국의 전통 매듭이 실을 잇고 조화를 이루듯이 나비와 매듭은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로 이어지는 연결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얼굴무늬 수막새는 신라시대 기와 끝에 사람 얼굴 문양을 뜻하는데요. 네네. 이 문화유산은 천년고도 경주의 상징이자 신라의 미소와 환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이 미소로 서로를 맞이하고 문화로 소통하자는 에이펙의 포용과 상생의 정신이 이 엠블럼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의 미소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엠블럼을 만들었다는 게 참 뭔가 신라를 나타내고 경주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또 문화유산들은 에이펙 기간 동안 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경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무대입니다. 예. 밤이 되면 천마총이 있는 대릉원의 고분들 위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데요. 와, 네. 금강과 첨성대의 형상이 빛과 소리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신라의 시간을 오늘의 기술로 복원한 것이죠. 따라서 관람객들은 네.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산과 기술이 함께 숨쉬는 혁신의 문화를 체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저도 마지막 최근에 경주 간 게 언제였는지 조금 꽤 되긴 했지만 말씀 들으면서 막 뭔가 눈앞에 이 경주 풍경이 막 펼쳐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밖에도 제가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뭐 신라 금관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고요. 네네. 경주는 지금 K컬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신라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최초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그 세공의 정교함은 현대 디자인에서도 통하는 미적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거미술관의 신라 한양 전시는 석가탑, 다보탑 등 찬란한 신라의 문화와 불교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예. 에이펙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내일을 접목시켰고요. 예. 의학미술관의 백남준 휴머니티 인 더 서킷 전시는 기술과 예술, 인간의 조화를 탐구합니다. 백남준이 전하고자 하는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만든다. 이러한 메시지는 에이펙이 추구하는 연결과 혁신의 철학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경주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전시관이 된 느낌이고 다양한 볼거리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신라 금관도 처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 좋아하고 이렇잖아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네. 그래서 뭐 금관 모형을 뭐 지금 준비해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에 에이펙 CEO 서밋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의전 차량 더 비스트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뭐 과거의 문화유산만 강조된 게 아니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K컬처도 유감없이 그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방탄소년단 RM이 또 이 경제인 행사 이 CEO 서밋에서 기조 연설을 또 하기로 돼 있고요. 흑백 요리사로 유명한 이 에드워드 리 셰프가 또 내일 모레 정상 만찬을 준비한다고요. 네, 먼저 방탄소년단 RM은 전에 UN 연설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에이펙 CEO 서밋의 기조 연설을 하면서 각국의 정상 또는 글로벌 CEO들 앞에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RM의 연설은 한류가 문화 감동에서 경제 담론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K-팝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네. RM은 창작자이자 리더로서 K컬처가 혁신, 포용,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네. 그의 메시지는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AI, 플랫폼, 관광, 패션 등 연관 산업의 확산 효과를 낳을 수 있고요. 예. 에드워드 리는 31일 정상 만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 메뉴는 해당 일자에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궁금한데요. 하지만 한국 음식과 재료에 대한 얘기를 전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러한 두 에피소드는 한류 이콜 한국 브랜드에서 K컬처 이콜 에이펙의 협력 모델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그 광고에서도 보면 홍보 모델로 뭐 지드래곤 씨도 등장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등장하고 했는데 RMC의 연설도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감동을 전해줄지 또 기대가 되고요.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문화와 기술 그리고 인재 이 세 가지 자산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K 컨텐츠와 ICT 인프라 그리고 AI 기반 제작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네. 이런 역량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 매력과 공감의 힘으로 협력을 이끄는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됩니다. 네.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한국은 그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예. 첫째, 새로운 문화 의제를 제시하는 제안자, 이니시에이터. 네. 두 번째, 회원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조정자, 브로커. 셋째, 정책과 산업을 실제로 연결해서 실행하는 추진자, 드라이버입니다. 예. 이 삼중 역할을 통해서 한국은 에이펙 내에서 문화협력의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에이펙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는 그런 리더십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의는 문화가 단순한 교류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사회, 기술 혁신의 동력임을 보여주었고 문화협력을 에이펙의 공식 의제 속으로 끌어올리는 첫 제도화의 시도였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경주 회의는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 즉 문화의 매력이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힘을 에이펙 공동체 전체의 번영으로 확장하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류가 또 한 번 주목받을 것 같은데 에이펙이 이 한류 확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단순한 정상회의가 아니라 한류의 현장 체험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국 대표단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한류는 단순한 컨텐츠를 넘어 문화외교의 핵심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경주 에이펙은 한류가 아태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우선 한국은 K 컨텐츠와 ICT 인프라, AI 기반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여 한류를 통해 매력과 설득의 힘으로 국가 간 신뢰와 교류의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 각국과의 컨텐츠 공동 제작, 예술인 교류가 활발해지고 네. 디지털 문화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한류는 한국만의 문화에서 함께 만드는 글로벌 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변화의 무대는 경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스트 에이펙 차원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세계 경주 포럼이라는 다보스형 국제 포럼을 통해 문화, 지식, 창의 산업이 정례적으로 논의되고 협력 체계로 제도화되어 한류는 정상회의 이벤트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문화협력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예. 궁극적으로 이번 경주 에이펙과 그 이후 세계 경주 포럼은 문화가 경제를, 예술이 외교를 이끄는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자 한국이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는 그런 시점이 될 것입니다. 네. 경주 에이펙 문화산업 관점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 에이펙 학회 상임 고문이자 동국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인 최경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잠시 후에 CEO 서밋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순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또는 외래어인지 혼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4가지 표현을 들려드릴 텐데 이 중에서 순우리말인 것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가래, 터부, 들러리, 근심. 이 가운데 순우리말 표현이 아닌 것을 찾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터부는 영어 단어인 타부라는 표현에서 온 것이므로 순우리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와 비슷한 고유어 표현으로 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위는 미신으로 좋지 아니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 어떤 사물이나 언행을 꺼림이라는 뜻인데요.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꺼리는 사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특정 집단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금하거나 꺼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운동선수 중에는 경기 전에 머리를 자르는 것을 터부로 여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금기라는 한자어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표현을 한자어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근심과 걱정이란 표현은 모두 한자어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가래, 터부, 들러리, 근심 중에서는 터부만 빼고 모두 순우리말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에도 대관령이 영하 4도, 경북 봉화가 영하 3.2도까지 내려가며 초겨울처럼 추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대구 18도, 전주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이맘때처럼 온화하겠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서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큰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볼에 닿는 공기도 온화해서 산책 즐기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토요일 새벽 사이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면서 주말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유지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는 등 주 초반에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평소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문자로 미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차 오늘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교착 상태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에이펙 의장국으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 주간 셋째 날인 오늘부터 이틀 동안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가 열립니다. 정상회의 공동선언, 경주선언 문안을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유가족협의회, 서울시 등이 함께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김민석 국무총리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 해상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6년 만에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지금 전 세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일정 소화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막 도착해서요. 네. 지금 보는 제가 다 웅장함을 느낄 그런 이동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동할 때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전용 헬기 마린 원, 전용 리무진 더비스트가 총 동원됐습니다. 예. 그 세계 이목이 쏠리는 건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정상이 만나는 시간이 될 텐데 그렇죠. 미중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건 13년 만이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 건 처음입니다. 아하.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막 이동하면서 1시 20분께 최고 훈장 수여식에 참가한다고 하고 서밋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후 6시 30분께는 이재명 대통령 주최하는 에이펙 만찬에 참석해서 주요국 정상들과 교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룻밤 보낸 다음에 예. 내일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시점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말레이시아 시작해서 아시아 순방하고 있어요. 네. 무역 합의 성과를 아시아 국가에서 하나씩 주어서 챙기면서 일본에서 큰 선물을 받았고요. 예. 한국에 와서 내일은 중국 정상하고 만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전향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본인의 과제로 여겨질 거고, 예. 또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 이 여부도 관심사인데, 아까 이동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한테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주로 일찌감치 갔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먼저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맞이하고 연쇄회담, 에이펙 공식 일정 참석하고 경제계 인사들 만나고 에이펙 내내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네.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맞이하게 되는데요. 방명록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고 공식 환영식, 친교 일정 가지고 훈장 수여식 한 다음에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은 예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 전망인데 예. 무궁화 대훈장이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에요. 네. 그동안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던 것이고, 또 도금으로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양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6세기 초에 제작돼서 현존하는 신라 금관 중에 가장 화려하고 큰 금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당연히 장인이 만들었고 온 나라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맞이하는 온 나라가 금치를 막 하고 있어요. 네. 예, 일본도 황금 골프공 그렇죠. 주고 뭐 네. 노벨상 후보에 트럼프를 추천했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닌 게 이미 작년에 이미 네타냐후가 했었고 네네. 아베 총리도 했던 일이에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내가 아베의 노선을 따르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 특히 우리에게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주요 의제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관세 협상이 되겠죠. 네, 오늘 대미 투자 내용하고 관세 협상이 제일 큰 포인트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미 동맹 현대화라든가 거의 다 굵직한 이슈들이 논의될 전망이에요. 네. 다만 이 대미 투자 관세 협상 관해서 한미 양측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우리는 좀 비관론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생각은 분명해 보여요. 당장 에이펙 이렇게 큰 행사라고 사진 찍고 막 합의문 발표하고 축포를 터뜨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좀 손해를 줄이는 쪽으로 줄다리기하고 버티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 합의가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일본을 좀 보면은 가장 직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보면은 일본에서는 막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매우 공정한 합의를 일본과 했다. 아하, 네. 성공적이다라고 예. 하는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배경들을 또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대미 투자에 대해서 합의를 못 하더라도 뭐 마스가 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관세 협상이 타결 안 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좀 안보 분야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거는 미국 측은 관세 협상부터 해야 안보 합의문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들려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CEO 서밋 연설이 시작이 됐고요. 자, 이런 시기에 지금 북한은 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에도 북한의 러브콜을 지금 계속해서 보냅니다. 예, 한국에 오는 전용기 안에서도 굳이 거듭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김정은하고 만나고 싶다 이렇게. 네. 근데 북한이 전날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인 거죠. 예. 어쩌면은 뭐 예상했던 바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십 년간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단지 또 다른 미사일이 발사된 거다. 굉장히 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네. 뜻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 트럼프의 손짓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네. 그러다가 에이펙 시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에 맞춰서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 겁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이 순항 미사일들이 수직 발사되어 서해 해상 상공에 설정된 궤도를 따라서 7,800여 초간 비행하고 표적을 소멸하였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2시간 10분간 비행을 했다는 건데 비행 거리가 언급된 건 아니었고요. 네. 다만 시험 발사에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이런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매체에는 보도가 안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나름의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 워낙 뭐 굵직한 양자 회담들도 연달아 예정돼 있고요. 조금 전에 이 CEO 서밋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시작이 됐는데요. 잠시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베이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께서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주 상당히 까다로운 협상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과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단히 훌륭한 참석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홀이 아주 멋지군요. 아주 높은 층까지 멋진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객석이 꽉 찼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이펙은 태평양 지역의 성장하는 경쟁과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평양 국가 중에서 제일 큰 국가를 대표해서 미합 중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4년의 재난에 가까운 미국의 쇠퇴 후로 오늘날 미국은 다시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통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국가의 영감이 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국가이며 미국은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경제와 강력한 국경 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간을 봤을 때 군대도 가장 강하고 그리고 우관계도 가장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CEO 서밋 연설 1TV와 함께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중국, 일본 외에도 수십 개국 정상들이 경주를 또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시선은 워낙에 미국, 중국 쪽에 쏠려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정상급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21개 에이펙 회원 대표가 오늘부터 속속 경주를 집결하는데요. 캐나다 총리, 싱가포르 총리는 공식 방문으로 방한을 하는데 국빈 다음으로 격이 높은 거고요. 그렇죠. 특히 캐나다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이 마크 카니 총리가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지 이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행사에 참석하고요. 그리고 칠레 대통령이 중남미 정상 중에 유일하게 이번에 에이펙에 참석하는데 우리는 이 칠레라고 한다면 FTA 체결한 중남미 국가라는 의미도 있죠. 또 에이펙 소속이 아니어도 깜짝 게스트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이렇게 해서 세션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각국 정상 일정을 수행하는 외교수장들의 회담도 다수 열리는데 우리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오늘 오후에 개최됩니다. 에이펙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 이 외교통상 장관들은 그 에이펙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가 경주선언이라고 또 있을 건데 그거하고 별도로 외교통상 장관들이 공동성명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서 또 갈래갈래 서로 외교통상 장관 간의 양자회담, 또 다자회담, 소다자회담 이렇게 여러 갈래들로 막 만남이 뻗어갈 거예요. 우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게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금 너무너무 빠듯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이 3국이 다 모이진 못했지만 장관급에서라도 한미일 이 3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들으셨는데 이 CEO 서밋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제인들이 모여서 협력하고 논의하는 장이죠. 네. 그 대한상의 의장인 최태원 회장 개회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특별 연설이 있었고요. 네. 그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는 이 서밋의 막을 여는 환영 만찬이 어젯밤에 열렸어요. 네. 정말 내로라 하는 사람들, 글로벌 주요 기업인 1,7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예. 뭐 참석 연사 그리고 참석 정상급 인사 수라든가 행사 기간 이런 게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기간도 그 기존보다 하루 늘어나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 속에서 최고 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네트워킹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났을 때 어떤 협력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기, 발판이 될지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 부대 행사에서 이미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자사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는데 네.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 예. CEO죠. 예. 이 젠슨 황 CEO는 내일 서울에서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하고 만나기 때문에 네. 이 그룹들과 어떤 또 새로운 협업이 발표될 수 있을까? 이거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이 경제협력 논의하기 위해서 민관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그리고 양국 협력을 위한 그 한미 대표 기업의 CEO들, 총수들 모여요. 네. 근데 이 참석할 한국 기업을 미국 측이 직접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10대 그룹 이런 기준이 아니고 네. 미국에 관심이 큰 기업들, 한미 협력에 역할을 할 기업들 이렇게 꾸려졌고 네. 미국 기업들도 오는 쪽이 다 한미 협력하고 관련 있는 쪽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AI, 조선, 에너지, 방위산업, 히토류 이런 소재 관련 중심으로 마련됐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세계 시선이 에이펙 정상회의로 쏠려 있긴 한데 이 국회에서는 여전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네, 오늘은 기재위, 과방위 비롯한 6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네. 특히 과방위가 참 시끄러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 딸의 축의금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네.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가로 나온 뉴스가 최민희 위원장 딸이 올해 국감기간에 결혼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SNS에 결혼 상태를 걸어둔 건 작년 8월이었다. 그래서 이미 그때 그렇게 해놓고 굳이 국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식만 이렇게 따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은 본인이 글을 올려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언급을 했다가 그렇죠. 이게 여당에서도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어서 네, 네. 분위기 보고 글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 좀 자충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미디어 특위가 갑질, 보도 갑질, 직원 갑질 이런 권력형 갑질을 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의를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의지로위원회에다가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기재위는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 예정돼 있고요. 예. 그래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진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전히 이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출석하는 겁니까? 오전에 출석을 한다고 했다가 네. 이것도 또 야당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예상했던 대로 국감 기간 내내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 김현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을 두고 원래 원내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섰는데 뭐 3시간 여야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견을 못 좁혔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재협상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실과 김현지 실장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국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설명을 한 건 그거예요. 부속실장 업무상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엄청 바쁠 때잖아요. 네. 에이펙 관련해서 뭐 그렇죠. 외교 주간이 중대한 그런 업무들이 있고 하니까 오전에 시간을 빼거나
길게 하면 오후 1시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야당에도 이해를 구했다, 설명을 했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맛보기 출석이다. 오전만 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비판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네. 국감 마지막 날까지 김현지라는 이름이 계속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죠. 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뭐 일정한 예. 조건이 있지만요. 근데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없애야 되는 제도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네. 노동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대법원에서 우리 격일제 택시 기사의 주휴수당을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매우 좀 중요한 판결. 그러니까 이제껏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비례 계산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제 그 노동부하고 행정해석이 같다는 궤를 같이 하는 판결을 해서 예. 오늘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 뭔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죠. 바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따뜻한 커피,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게 뭔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는 주휴수당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휴일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법에서는요, 그 일주 7일 중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주일 7일 중에 한 번 쉬게 되는 것을 이걸 바로 주휴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유급으로 인정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짜들, 그러니까 일할 의무가 있는 날, 네. 이건 법정 용어로 하면 소정근로일이거든요. 예. 그 소정근로일을 모두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유급으로 하루 쉬게 해주고 그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업장 규모나 우리 근로 형태 뭐 정규직, 뭐 계약직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거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네. 이게 사실 주휴일이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달력의 빨간 날인 일요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반드시 일요일인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 7일 어떤 기산점으로 해서 7일 동안의 1일의 유급 휴일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달력은 이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보는 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네. 각 회사 또는 각 개별 근로자마다 주휴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회사 예전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네. 월요일날 많이 쉬죠. 주말에 그렇죠, 그 보통. 백화점은 월요일이 주휴일이었던 네, 거고요. 이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특히나 뭐 요식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스케줄에 따라서 각 개별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다 다릅니다. 네네. 네, 그게 바로 근로자별로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주휴수당을 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예. 이 말은 곧 반대로 얘기하면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네. 이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하. 말씀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계약서에 15시간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네. 그러면은 연장 근무하게 돼서 15시간이 넘는 주는 어떻게 되느냐? 오, 그때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는 이제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네네네. 사실 계약서상에 처음부터 소정 근로 시간 일주 15시간 미만하고 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하면 네. 그거는 계약서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계약서에 따르는군요. 네, 근데 이제 계약서는 해놓고 그냥 상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못 적었다. 예. 그러면은 지급하셔야 되는 문제가 네, 남아있긴 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또 근무하기로 정한 날짜에 모두 출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당연한 결근이 얘기처럼 있으면 안 돼. 듣기도 예, 하는데. 그러니까 만근을 한 개근에 대한 일정한 보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 결근이 뭐 사전에 승인됐던 아니면 무단 결근이든 간에 상관없이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하. 이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소개해 주신 그 격일제 택시기사 주휴수당 판결 어떤 네. 사건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게 되는 형태를 격일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일제 택시 기사들의 절반만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그 주휴수당을 절반만 인정하는 거는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을 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 단위로 보면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건 맞거든요. 네네. 1일에 근무를 넘으니까 이 주휴수당이 하루 쉬더라도 일단 하루에 통상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8시간 분을 인정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격일제니까 반만 일하니까 한 달에 한 11일 정도 근무하지 않냐. 그러면 12일 근무하니까 우리 24일 종일제 하시는 분의 반만 해서 한 달에 2.16일만 지급을 하면 된다라는 주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주휴일을 한 달에 2.16일만 인정하면 안 되고 4.34일로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주휴 시간 그러니까 그 4개 4.34일에 대한 하나의 주휴 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근로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주휴일수 계산이었어요. 네네. 한 달에 2.16일이냐 4.34일이냐가 있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사실 이제 평균 주수를 나누기 2한 거냐 아니면 평균 주수만 인정해야 되냐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한 달을 보면 4주가 있고 5주가 있는 달이 있어요. 물론 꽉 찬 5주가 아니지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1년은 365일이죠. 이걸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 하루 단위로 나눈 7로 나누면 그 1년의 평균 주수는 52.14주라는 게 나옵니다. 흔히 그래서 52주라고 하는데. 네, 52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52.14주예요. 그러네요. 이걸 12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주수가 4.34주가 나오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 평균 주수가 4.34주라는 거고 주일은 일주 7일 중에 1일만 부여됐으니까 한 달에 4.34일이 주휴 일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는 격일제니까 그냥 반만 잘라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였어요. 결국에 한 달에 이 주휴일이 4.34일이라는 건 인정이 된 건데 격일제 근로자는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 넘어도 주로 봤을 때는 40시간이 안 맞습니다. 되니까요. 주휴 시간을 줄여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뭐 2.14일이나 뭐 이렇게 비슷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면 이거에 이제 주휴 수당이라는 게 1일의 통상 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되는 유급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2심 같은 경우에는 이 주휴 인정 시간을 8시간으로 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를 깨트리면서 항소심 계산대로 하면 일주 소정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소정 근로 시간이 적음에도 그러니까 적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일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5일로 보고 이 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의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걸 5로 나누면 그 값이 나오고 이 주휴 인정 시간으로 해서
월에 4.345주를 곱해서 월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격일제 근무자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절반만 나온다. 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맞습니다. 거네요. 비례 계산해야 된다는 이 판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1일 8시간 뭐 주 3일 근무자면 일주일에 24시간이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면 네네. 이걸 5로 나누면 4.8시간이 되는 겁니다. 4.8, 네. 그러면 5일 근무자의 역시나 60% 주휴수당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예. 비례해서 계산하니까. 네네. 근데 절반으로 잘라지면 10%가 날아가게 되죠. 아하. 예, 그래서 50%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식이 네. 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유사한가요? 그 사실 이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이 연차 산정 시기나 이런 거는 비례해서 계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주 40시간 근로자에서 비례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산식도 단시간 근로자 일주 그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주면 주휴 인정 시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좀 이 논란이 되는 걸 보면 원래 취지는 어땠을까 싶은데요. 주휴수당 원래 취지가 어땠나요? 그 사실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주휴수당이라는 게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서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 제정된 게 1953년인데요. 예. 그때 벌써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53년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도의 산업화 시기 뭐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 그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는데 이 주휴수당이 지켜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88년도에 이제 최저임금이 도입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시장의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아도 시장 그 계산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주휴수당 도입은 사실 이제 예전에는 기본급이 낮게 하고 각종 수당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네. 그 만약에 쉬게 되면 되게 파격을 받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낮은 기본급에 대한 보전과 이게 실매 권리 보장이 쉬어야 된다. 사람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즉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근이라는 요건을 달았으니까 네. 이걸 이제 성실 근로에 대한 유급 휴식권의 제공이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급제 경우 같은 경우는 시급 곱하기 월 총 근무한 시간으로 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해서 주셔야 되니까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체감상 이거 왜 일도 안 했는데 줘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이제 받는데 월급제 근로자들은 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 사실 이제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다가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는 걸 받는데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벌써 월급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월 2만 원 월급에 당신의 월의 유급 인정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 벌써 주휴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이 우리가 일주 5일에 그냥 한 24일경 그러니까 22일에서 24일 그 정도 실제 근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거 플러스로 주휴 시간이 벌써 포함되어 있는 급여로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 평균 근로 시간 아까 4.34주라고 하는데 40시간 하시는 분들은 이제 174시간이 이제 실제공 근로 시간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월 주휴 인정 시간은 35시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통상 40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의 유급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하면 결근 공제 플러스 주휴 수당까지 공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요. 네. 이 아까 맨 처음에 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주휴수당 제도. 우리나라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건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하고 튀르키예 2군데뿐입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제 대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대만은 우리 이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에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유럽 국가들을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평균 연간 평균 주 7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 뭐 거의
일상화돼 그 단체 협약에 체결되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랑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의 적용률이 약 90%에 이르러서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우리나라는 당장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직무급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바로 시행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주휴수당 뭐 계산하고 적용하는 게 워낙 복잡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혼란 좀 줄이려면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거는 지금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대로 시행돼야 된다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전부터 53년부터 주휴수당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근로 형태가 정형화돼 있었잖아요. 거의 네. 공장에 있어서 거기 가서 8시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단시간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일주일의 시간들이 예. 파트타이머들이 너무 많은 거니까요. 네. 노동부에서는 뭐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이 각 근로 형태별에 맞는 그 주휴수당의 산정이나 이런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정해서 좀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이 파편화돼서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이건 네. 우리는 전문가들은 찾아서 볼 수는 있는 그렇죠. 거지만은 노동시장에서 이제 바쁘신 분들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이드북 같은 거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해주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네,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그 사이 보내주신 문자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0463님.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있고요. 공휴일 휴무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 6만 원으로 월급식으로 받고 있는데 3.3%만 떼고 받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저도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뭐 사업소득세를 떼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은 어쨌든 체류 시간은 5시간 정도 되지만 휴게 시간 30분 뺀다고 하면 네. 1일에 4.5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일 근무하시니까 일주일의 근무 시간은 22.5시간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그 15시간이 넘으니까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네. 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당 6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됐다면 별도로 받으신 건 없는 거예요. 이게 포괄 일당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휴수당 포함이다 이런 뭐 문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934님. 아파트 경비원이고요. 격일제 근무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요. 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예, 뭐 3개월 단위로 뭐 짧게 근무하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대부분 월급제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격일제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15시간 근무가 당연히 넘고 한 24시간 정도 되니까요. 예. 소정 근로 시간만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시니까 벌써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주휴수당 받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네. 예, 계약서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934님도 계약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1005님 작은 분식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 7일간의 일일 유급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은 곧 일당제 근로자더라도 일주 7일을 넘어서는 이 그 만근의 요건이 채워졌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3, 4일 나왔다는 일당한테는 주휴수당을 안 주셔도 되는 거지만 1일 날 나와서 8일 날까지 이렇게 그 일당을 쓰셨다고 하면 7일이라는 계산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 중에 만근하셨다고 하면 줘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네.
자, 콩으로 김명환님. 그런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주면 뭐 어쩔 도리가 없던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뭐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연장 근로수당, 뭐 야간 근로수당도 뭐 안 주면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 이번 정권 들어서 그 노동부의 익명 게시판을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 8월인가 그때 국정 그 정보원에 화제가 나서 그 노동부 쪽의 홈페이지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돼요. 신고하는 익명 신고를 통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8118님. 저는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전에 2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에서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근무하고요. 별도로 한 달에 한 번은 8시간 정도 더 일하는 차량 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12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건지 주휴수당 혹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일단은 월급제로 책정돼 있으니까 유급 인정 시간인 거, 그러니까 월에 유급 인정 시간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산정해 보셔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일일 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서 네. 이제 월에 그러니까 한 주에 며칠 근무하는지가 나와야지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을 알 수 있어서 그걸 산정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5일 근무라고 하면 4시간에 20시간 그다음에 일주일에 그다음에 주휴 4시간 포함해서 24시간 정도로 유급으로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4.3455주를 곱해줘야 돼서 뭐 소수점 들어가니까 복잡하지만 대부분 약 한 97시간 정도로 유급으로 인정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최저시급이 1030원이니까 올해는 그러면은 이렇게 일하셨을 때 최저 월급여 정도는 한 약 97만 원이거든요. 세전급여는. 네. 그러니까 이 월급이 뭐 세후급이었던 세전급여였던 간에 사실 요렇게 일하시고는 주휴수당을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이상 되는 거니까 다른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6일째 뭐 7일째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0464님, 7934님, 1005님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2회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정 톡톡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시 지금 에이펙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요. 이 시각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이펙 CEO 서밋 연설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매월 마지막 수요일 북마크는 작가 한 사람 집중적으로 만나보는 시간인데 역시나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오늘 미국 대표 작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세계문학 전집에서 빠지지 않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존 스타인백인데요. 네. 오늘은 이 작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현대 문학에서는 뭐 손꼽히는 작가이기도 하고 노벨문학상을 탄 작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침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있는 날이니까 미국 작가를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시적절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작가입니까, 존 스타인백? 20세기에 태어난 작가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 국적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윌리엄 포크너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뒤를 잇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나 이 작가의 특징으로 꼽는 것은 리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실을 잘 담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가인데요. 존 스타인백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는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원래 기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작가가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장이 간결하다, 그다음에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취재를 열심히 해서 글로 옮긴다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존 스타인백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원래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다가 해고당합니다. 왜요? 해고당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기사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언론사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론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자기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인데 존 스타인백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기자로 일을 하기에는 이제 불합격점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소설을 하나씩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기자로 일을 해봤고 노동자로서 몸 쓰는 일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이 현재 미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1930년대의 미국은 대공황기란 말이에요.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고 그 사이에 대공황이 있고 이제 이런 굉장히 역사적인 격변기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사실 지금 AI 문제를 앞둔 우리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도입되면 농사는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다 농사꾼들이 자기가 하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뺏긴 거죠. 예,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게다가 대공황기여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써내려간 게 오늘 처음 이야기할 이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대공황기부터 냉전 시대까지 이 미국 사회의 모습을 생생히 그린 이런 사실주의 작가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노의 포도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이게 제목만 봐가지고는 정말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설 주인공이 톰 조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가족들과 오랜만에 재회를 했어요.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에서 가족이 이제 농사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데 농사꾼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농장들이 있고 사람들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그걸 보고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떠나자. 라고 생각을 하고는 모두가 다 같이 서쪽으로 향합니다. 사실은 이 서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게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서부터 연결되는 미국의 어떤 서사에서 맞닿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찾아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서쪽으로 가고 있는 이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잘 해보려고 하지만 일단은 이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약간 역이민 오는 것처럼. 이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당신 같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가도 일자리 없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살림살이 다 처분해서 온 가족이 떠나왔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곳에 낙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이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처음에 금서로 지정이 됐었어요? 이 책이 이제 워낙
그 설정 자체가 대공황기의 미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공황기의 미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아하. 비판받았던 거예요. 사회판적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금서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많은 독자들이 엄청나게 이 작품을 찾게 되면서 네. 베스트셀러가 됐고 1940년에는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퓰리처상 금서였다가 베스트셀러에 그쵸.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는. 자,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분노의 포도라는 제목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싶었는데 또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포도알이 익어가는 것처럼 진짜 바로 그거예요. 분노로 표현을 한 모양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포도가 연그는 것처럼 네. 그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포도 한 알 한 알에 연그러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잊을 수 없는 게 네. 농작물이 풍년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오렌지, 캘리포니아니까 네네네. 이제 오렌지가 막 열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애들은 여기 가난한 집 애들은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남아도는 팔 수도 없을 정도로 남아도는 이 오렌지를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네.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습니다. 못 먹게.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비판적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서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또 네.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작가 스타인백의 유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소설이 이제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요? 서부 영화로 유명한 존 포드 감독이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서부 영화 아닌 존 포드 감독의 걸작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할리우드가 사회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네. 뭐 보니까 이 영화 대사 중에 우리는 영원히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대사가 참 남는 그런 대사라고 하는데 특히 기억할 만한 문장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길을 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앞에서 줄거리 말씀드린 것만 들으시면 아니 너무 무겁고 힘든 이야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힘차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혼자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길을 내는 자세, 서로를 믿고 같이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살펴봤고요. 대표 작품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작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네. 에덴의 동쪽도 영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임스 딘이 이 영화로 엄청난 스타덤에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어르신들은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정말 반가운 네, 얼굴을 네.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리고 1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에덴이라는 단어를 보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성서의 창세기를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주인공 이름이 이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서 속에 등장하는 형제 이름을 변형해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워낙 긴 시대를 쭉 이끌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 한두 명만의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고 그야말로 미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는 뭐 워낙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영화로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게 영화는 소설이 4부인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영화는 4부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딱 4부만 떼서.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은 책을 읽을 때 언제 나오지? 내가 아는 얘기 언제 나올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 이야기에서는 존 스타인백이 자기의 외할아버지를 모티프로 한 인물을 이 소설에 씁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자 그대로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소설 속에 구현해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원죄란 무엇이고 그 원죄를 인간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스타인백 작품들 뭐 지금 말씀해주신 이 내용만 봐도 그 미국의 어떤 현대사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작품들이라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사책으로 역사 공부하면 좀 힘들잖아요. 네. 지루하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존 스타인백의 책들은 그야말로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모습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에덴의 동쪽 같은 경우는 책으로 보잖아요. 그럼 약간 흔히 요즘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고전이라고 해서 뭔가 딱딱하고 무겁고 신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지고 볶고하는 이야기가 당시 그 시대 배경을 잘 활용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존 스타인백 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지만 혹시 잘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 몇 개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작품이 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꺼운 작품들 말고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진주라고 하는 작품을 보시면 그 작품은 그래도 좀 금방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에서는 읽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실감을 하게 만드는 묘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존 스타인백의 작품들 살펴봤습니다. 이다의 북마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이각경 아나운서와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될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행복한 오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